안녕하세요. 계정입니다. 계정이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기록하는 장소를 우리는 계정이라고 했다. 계정 과목이라고 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세부 항목들을 우리는 계정 과목이라고 했습니다. 재무상태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재무상태표 양식은 이렇습니다. 왼쪽을 차변.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죠. 자산의 세부 계정 과목으로는 현금, 예금, 보통예금, 토지, 건물,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겠죠. 오른쪽을 우리는 대변이라고 했다.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즉 부채 계정 과목으로는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차입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차변에는 비용을 기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라고. 비용의 세부 계정 과목으로는 급여, 매출원가, 광고선전비 등 상당히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겠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했다. 대변에는 수익을 기록하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 거지. 수익의 계정 과목으로는 매출액, 임대료 상당히 많은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산의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수많은 계정 과목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계정 과목들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이거를 배우는 겁니다.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서 계정에 기입할 거다. 이거를 우리는 계정 기입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회사가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죠. 이게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죠. 이렇게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 총 10가지죠. 이것을 우리는 거래의 심요소라고 한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장부에 계정에다 적는다고 그랬는데 계정은 T 형태를 쓴다고 그랬죠. 자산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 현금이 있죠. 현금 계정 과목. 부채는 외상매입금, 자본은 자본금, 수익은 매출액, 비용은 급여. 이렇게 대표적인 계정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 계정 과목을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계정에. 첫 번째는 이렇게 기록하는 겁니다. 즉, 자산의 대표적인 현금 계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계정, 왼쪽을 차변이라고 했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얘기했죠.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반대쪽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즉, 차변의 증가를 기록하고, 대변의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차변에 기록하고 현금이 나가면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즉 1월 1일 날 현금이 들어왔어. 그러면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1월 2일 날 현금이 나갔어.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현금이 들어오면 또 차변에, 현금이 나가면 대변에.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현금이 들어온 게 10만 원이라고 하겠습니다. 현금이 나간 게 9만 원이야. 즉 증가한 금액과 감소한 금액의 차액을 우리는 잔액이라고 합니다. 현금은 자산 계정이죠. 자산은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으니까 계정의 잔액은 어디에 남겠습니까? 당연히 차변에 남지. 왜?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으니까 감소를 반대편에 기록하면 당연히 계정의 잔액은 차변에 남지. 10만 원이 있는데 12만 원을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외부에서 돈을 빌려왔다고 하더라도 돈이 증가하는 거죠. 즉 1,000원이 있었으면 1,000원을 또 빌렸다고 하더라도 2,000원 한도 내에서만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 대변이 더 금액이 클 수는 없는 거죠. 즉 계정의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는 겁니다.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게 되면 잔액은 항상 차변에 남겠죠. 두 번째 방법은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쪽에 즉 대변에 증가를 기록하고 감소를 기록했으니까 증가한 금액은 총 10만 원이 되는 거고 감소한 금액은 9만 원이 되겠죠. 잔액은 어디에 나타나? 당연히 대변에 나타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방법은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
두 번째 방법은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재무상태표 양식을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기로 했잖아. 그러면 여기서 현금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남죠. 차변에 남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기록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정의 잔액이 대변에 남으면 대변에 남는 걸 거꾸로 차변에 기록하는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편하죠. 즉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를 대변에 기록하면 잔액은 차변에 남으니까 차변에 남는 잔액을 그대로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기록하는 게 이게 편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상태표의 차변에는 자산을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죠. 약속을 했으니까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지만 차변에 남는 잔액을 그대로 차변에 기록하는 게 편하겠죠. 차변에 잔액이 남기 위해서는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 감소를 반대에 기록해야지만 계정의 잔액이 차변에 남겠죠. 그래서 차변에 남는 잔액을 그대로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기록하는 게 편하겠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감소는 반대쪽에 기록하고. 부채와 자본도 똑같습니다. 수익과 비용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변에 수익,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부채와 자본의 잔액이 어디에 남아야 되겠습니까? 대변에 남아야지. 대변에 남아야지만 그대로 대변에 기록할 거 아닙니까? 대변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변의 증가를 기록하고 그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해야지만 잔액이 대변에 남겠죠.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부채죠. 부채의 자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변이지. 그래서 대변에 증가를 기록하고 감소를 기록해야지만 잔액이 대변에 남겠죠. 자본금은 자본이죠. 자본의 자기 위치는 어디입니까? 대변이지. 대변에 증가를 기록하고 감소를 기록해야지만 잔액이 대변에 남기 때문에 이 대변에 남는 금액을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옮겨 적는 게 편하겠죠.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을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잖아.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으니까 비용의 계정 잔액이 차변에 남아야 돼. 차변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고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해야지만 잔액이 차변에 남겠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했잖아.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잔액이 대변에 남아야 돼. 대변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변에 증가를 기록해야 되겠죠. 포괄손익계산서는 차변에 비용을 쓰기로 약속했잖아. 비용을 쓰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비용 계정의 잔액이 어디에 남아야 됩니까? 차변에 남아야 되겠지. 차변에 남도록 하기 위해서는 차변에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해야 되겠지. 그래야지만 잔액이 차변에 남고 그래야지만 차변에 그대로 비용 계정에 옮겨 적는 게 편하겠죠. 수익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 거 아니야. 대변에 잔액이 남기 위해서는 대변에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해야지만 잔액이 대변에 남고 그래야지만 대변에 남는 금액을 그대로 수익 계정에 옮겨 적어야 되겠죠. 즉 결론을 얘기하면 뭡니까? 재무상태표 양식이나 포괄손익계산서 양식이 있다고 했을 때 자기 위치에 있을 때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면 자산은 원래 위치가 차변이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는 차변을 기록하고 반대편은 감소를 기록하는 겁니다. 부채와 자본은 재무상태표에서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증가를 대변에 기록하고 감소를 반대쪽에 기록하는 겁니다. 손익계산서입니다. 수익은 우리가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지. 그러니까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는 거야.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하고 그래야지만 잔액이
대변에 남고 대변에 남는 금액을 그대로 대변에 기록하겠죠. 손익계산서의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잖아. 차변에는 그래서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즉 결론은 이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재무상태표 양식을 봤을 때 원래 자기 위치가 있겠죠. 자산은 차변에,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반대쪽에는 감소를. 손익계산서입니다. 비용은 차변에 기록하기로 했죠. 그래서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반대편에는 감소를. 수익은 자기 위치가 어디죠? 대변이죠. 그래서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반대편에는 감소를. 이런 형태로 계정에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계정기입의 원칙이라고 한다. 계정기입의 원칙은 자기 위치에 있으면, 즉 재무상태표의 자기 위치에 있으면 증가를 기록하고 반대편에 감소를 기록하는 것이다.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계정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가 있습니다. 1월 1일 현금 10,000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즉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고 그리고 현금이 들어온 경우입니다. 현금 자산이 증가한 경우죠. 자본금이 증가했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차변에 기록한다고 했습니다. 현금 계정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어떻게? 1월 1일 10만 원. 자본금이 증가했죠. 자본의 증가는 어디죠? 대변이죠. 여기 있습니다. 1월 1일 10만 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한다. 두 번째,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죠.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차변에. 자산이 증가했습니다. 언제? 1월 10일. 5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매출액이죠.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매출액이 증가, 즉 수익의 증가는 어디에? 대변에. 수익이 여기 있죠. 증가는 대변입니다. 1월 10일 5만 원.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세 번째, 급여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이 나간 거죠. 현금은 자산이다. 자산의 감소는 어디에? 대변에. 감소는 대변에. 급여, 비용이죠. 비용의 증가는 어디에? 차변입니다. 비용의 증가는 차변이다. 은행에서 10만 원을 차입했습니다. 현금이 들어온 거죠. 현금은 자산이죠. 자산의 증가는 어디에? 차변에. 1월 25일입니다. 부채가 증가한 경우죠. 차입금이 증가했습니다. 차입금, 부채죠. 부채의 증가는 어디에? 당연히 대변입니다. 부채의 증가는 대변이다. (1월 30일) 판매된 제품이 반품되어 5,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한 거죠. 자산이 감소한 거는 대변이라고 그랬죠. 판매된 제품이 반입된 겁니다. 즉 수익이 감소한 거죠. 수익의 감소는 어디죠? 수익이 증가는 대변이니까 감소는 당연히 차변입니다. 증가가 대변이니까 감소는 당연히 차변입니다. 1월 30일 5,000원. 즉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차변에, 반대쪽에는 감소를. 부채와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대변에, 반대쪽에는 감소를. 그리고 수익이 증가하게 되면 대변에, 감소는 반대쪽에. 그리고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차변에, 감소하면 반대쪽에. 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죠. 감소한 금액은 35,000원입니다.
순수하게 잔액이 얼마죠? 21만 5천 원이죠. 잔액이 어디에 남았습니까? 당연히 차변에 남죠. 왜? 증가를 차변에 기록했으니 당연히 잔액은 차변에 남는다. 이렇게 잔액이 차변에 남았으면 재무상태표에 그대로 이 금액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부채와 자본은 대변에 남는 거죠. 잔액이 대변에 남았습니다. 이 대변에 남은 잔액은 그대로 대변으로 간 겁니다. 대변에. 수익입니다. 수익은 증가한 게 5만 원이고 감소한 게 5천 원이죠. 즉 순수한 잔액은 대변에 남는다. 즉 4만 5천 원이 되겠죠. 이 4만 5천 원은 여기에 남는 겁니다. 대변에. 그대로 오는 거죠. 비용은 차변에 있습니다. 차변에 잔액이 3만 원이 되겠죠. 이 차변에 남은 금액은 그대로 차변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에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고, 이렇게 기록을 했다면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하나의 회계 기간에 대해서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수익은 4만 5천 원이죠. 비용은 3만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얼마죠? 15,000원이야. 이 당기순이익은 재무상태표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랬죠. 어떻게? 이익잉여금에 영향을 미친다. 당기순이익이 발생하면 이익잉여금은 증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차변 잔액을 보면 21만 5천 원이죠. 대변 잔액은 21만 5천 원이 아니죠. 20만 원이죠. 15,000원 이 금액은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이익잉여금에 대체되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계정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에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죠.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록한 다음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를 작성했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이런 거래가 발생했을 때 계정에 직접적으로 기록을 하면 발생 순서를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날짜 순서대로 1월 1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고 1월 2일이 어떤 거래, 1월 3일 어떤 거래, 즉 날짜별로 어떤 거래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계정에 직접적으로 기록을 했으니까. 1월 1일 날 10만 원이 있으면 1월 10일 날 하면 모든 계정을 다 뒤져봐야 되겠죠. 1월 10일 날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 계정을 모두 다 뒤져봐야 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계정에 직접 기입하는 것이 아니라 분계라는 것을 통해서 계정에 기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5가지가 증가하거나 감소하죠. 총 10가지가 발생한다. 이것을 우리는 거래의 10요소라고 합니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의 10요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것을 계정에 적어야 된다. 어떻게? 계정 기입의 원칙에 따라서. 계정 기입의 원칙은 자산의 증가, 비용의 증가는 차변에,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반대편에는 감소를 기록한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으로 계정에 기록하게 되면 날짜 순서대로 어떤 거래가 일어나는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계정을 모두 다 뒤져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했을 때 거래의 10요소가 발생하는데 날짜 순서대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장부에 기록한 다음에 그리고 이 장부에 기록한 것들을 계정에 옮겨 적는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계정에 기록하는 겁니다. 분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분계라고 하는 것은 차변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대변에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합니다. 분계를 하려고 한다면 차변에 어떤 것을 적을 것인가, 대변에 어떤 것을 적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발생하죠. 즉 자산이 증가 감소, 부채가 증가 감소, 자본이 증가 감소, 수익의 증가 감소, 비용의 증가 감소가 발생하는데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적을 것이냐, 대변에 적을 것이냐. 계정에 기입할 때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분계를 할 때도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적는 겁니다. 즉 자산의 증가가 발생하게 되면 분계할 때 차변에 기록하고 이 차변에 기록한 것들을 계정에 그대로 차변에 옮겨 적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산이 증가했을 때 분계할 때 대변에 적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계정에 옮겨 적을 때 차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어떤 게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하는 게 편하죠. 왜? 자산의 증가를 차변에 기록한 다음에 이 기록한 것을 그대로 계정의 차변에 옮겨 적는 게 편하겠죠. 부채와 자본의 증가, 수익, 비용의 증가 감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계정에 기록할 때 부채와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러면 분계할 때도 부채와 자본의 증가를 대변에 기록한 다음에 이 대변에 기록한 것들을 그대로 대변에 옮겨 적는 게 편하겠죠. 수익과 비용도 마찬가지다.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가 분계를 할 때도 수익의 증가는 대변에 기록하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대변에 계정에 옮겨 적을 때 그대로 대변에 기록하자. 비용의 증가도 우리가 차변에 기록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분계를 할 때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하고 차변에 기록한 것들을 계정에 옮겨 적을 때 그대로 차변에 기록하자. 즉 계정 기입의 원칙과 거래의 10요소는 동일한 겁니다. 그것이 분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거래의 10요소는 계정 기입과 같이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의 10요소가 발생하는데 10요소는 계정 기입의 원칙과 같은 겁니다.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차변에 기록하고 이 차변에 기록한 것들을 계정에 그대로 차변에 옮겨 적는 겁니다. 즉 계정 기입의 원칙은 거래의 8요소와 동일한 겁니다. 그렇다면 차변에는 어떤 게 기록되죠?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 수익의 감소, 비용의 증가. 대변에는 어떤 게 기록됩니까? 자산의 감소,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 비용의 감소. 즉 차변에 기록되는 요소를 우리는 차변 요소라고 하는 거고 대변에 기록되는 요소를 우리는 대변 요소라고 합니다.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모두 발생합니다.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단식부기. 단식이 한 명이죠. 즉 한 명이 하는 걸 우리가 단식이라고 하잖아. 테니스 단식, 탁구 단식, 단식부기. 한쪽만 기록하는 겁니다. 즉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있을 때 한쪽만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단식부기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가계부죠. 가계부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이 증가는 기록합니다. 그러나 현금이 들어온 건 생략하는 거죠. 즉 차변 요소는 생략한다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여기입니다. 비용이 증가야. 그러나 현금이 나간 대변 요소는 생략한다. 즉 가계부는 단식부기로서 차변 요소, 대변 요소를 중에서 하나는 생략하고 하나만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단식부기라고 한다. 현대회계는 다 복식부기입니다. 차변과 대변을 모두 기록하는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복식부기를 사용하게 되면 오류를 검증할 수 있다는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고 얘기는 합니다.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거래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는 모두 발생하고, 즉 차변의 한 개 이상, 대변의 한 개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차변에 계상되는 금액과 대변에 계상되는 금액은 같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즉 이중적이라는 얘기는 두 개라는 얘기죠. 즉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를 가지고 있고 차변에 계상되는 금액과 대변에 계상되는 금액은 같다. 이게 거래의 이중성입니다. 대차 평균의 원리다. 대변과 차변은 평균을 이룬다. 평균을 이룬다는 얘기는 같다는 얘기죠.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차변에 계상되는 금액과 대변에 계상되는 금액은 같다고 했죠. 회사가 수많은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거래는 거래의 이중성이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차변과 대변의 합계액은 동일하다.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의 힘요소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거래의 힘요소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수익의 증가라든지 비용의 증가 이런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수익의 증가라는 표현보다 발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비용의 증가라는 말보다 비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익의 감소, 비용의 감소 이런 거래는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수익의 감소와 비용의 감소는 거래가 취소되거나 소멸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수익이 감소했다. 회사가 매출을 했습니다. 수익의 증가죠. 그런데 매출한 금액 중에서 일부가 반품이 됐습니다. 수익이 감소한 거죠. 이런 경우는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서 감소한 경우니까 이런 경우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발생은 하는 거죠. 비용의 감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의 증가, 즉 회사가 광고회사에게 600만 원을 지급했어. 6개월 동안 광고를 해달라고. 즉 한 달에 100만 원씩 되겠죠. 그런데 이 광고가 기간이 너무 길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3개월만 해줘 하면서 3개월 걸 300만 원을 돌려받은 거죠. 돌려받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감소하는 거죠. 비용이 광고비가 600만 원이 있었는데 비용이 또 감소하는 거잖아. 이런 거래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 물론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거래의 8요소라고 하면 수익 감소 그리고 비용의 감소를 없애버리고 8요소라고 하고 수익의 감소, 비용의 감소도 모두 포함해서 10요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 거래의 10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거래의 10요소의 서로 결합하는 관계를 우리는 거래 요소의 결합관계라고 한다. 어떤 형태로 결합하겠습니까? 차변 요소가 5가지가 있고 대변 요소가 5가지가 있죠. 총 25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5가지, 이렇게 거래의 10요소의 결합 관계가 일어나는데 이러한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는 분계라는 걸 할 겁니다. 분계라고 하면 차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 대변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적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한다. 이번 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분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분계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계정 과목, 즉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인가? 그거를 제일 먼저 결정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그리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어느 계정 과목을 사용할 것인가? 그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그 다음에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차변 요소, 즉 차변에는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 수익의 감소, 비용의 증가,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부채, 자본, 수익의 증가, 비용의 감소, 이렇게 기록하는 거고 3단계에서 금액을 적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어가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입니다. 거래를 분석하는 겁니다. 첫 번째, 1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회사가 10만 원어치 주식을 발행하고 현금을 수령했다는 얘기죠. 즉 어느 계정 과목에 쓸 것인가. 첫 번째, 여기 출자했다고 했죠. 출자했다는 얘기는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했죠. 즉 핵심 계정 과목은 자본금입니다. 이 자본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죠? 자본이죠. 출자했으면 회사는 자본금이 증가한 거죠. 예. 거래의 이중성에 따라서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모두 발생한다고 그랬죠. 하나가 발생했습니다. 또 다른 것은 10만 원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했다고 했으니까 회사는 10만 원이 들어온 거죠. 즉 어떤 계정 과목을 쓸 것인가? 현금을 쓰는 겁니다. 현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자산이죠. 회사가 자산이 들어온 거죠. 자산은 증가한 겁니다. 자본의 증가는 차변 요소입니까? 대변 요소입니까? 대변 요소죠. 여기 있잖아. 자본의 증가. 대변에 기록하는 거죠. 대변에 기록하는 겁니다. 자산의 증가. 차변 요소죠. 예. 그래서 분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변, 현금 10만 원, 대변, 자본금 10만 원.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서 분계를 해봤습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핵심 단어, 즉 계정 과목은 뭐죠? 제품을 판매한 거죠. 그리고 현금을 수령한 겁니다. 제품을 판매했습니다. 계정 과목은 뭐를 쓸까요? 제품 매출액입니다. 수익이죠. 자산, 부채, 자본 중에서 수익입니다. 제품을 판매했다고 했으니까 수익은 증가하는 거죠. 또 현금이, 계정 과목은 현금이 되겠죠. 현금은 자산입니다. 이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어디에 기록하는 거죠?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중에서 대변 요소죠. 대변입니다. 자산이 증가하는 것은 차변이죠. 그래서 분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현금이 5만 원이 들어오고 대변에 제품 매출액이 5만 원. 이런 형태로 분계를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세 번째입니다. 급여 3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급여라는 계정 과목이 있겠죠? 현금을 지급했습니다. 급여죠. 급여는 뭡니까? 비용이죠. 비용이 증가한 거죠. 현금을 지급했다. 현금이죠. 계정 과목은. 현금은 자산입니다. 자산이 감소한 거죠. 이렇게 자산이 감소는 어디입니까? 대변입니다.
자산의 감소는 대변 요소죠. 비용이 증가했다. 어디입니까? 차변 요소입니다. 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에 급여 3만 원, 대변에 현금 3만 원.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또 차변과 대변으로,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는 것을 우리는 분계라고 한다. 즉 분계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다. 핵심 단어, 즉 계정 과목 어디에 적을 것인가를 먼저 판단한다. 그 계정 과목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 그것이 증가했는가 감소했는가를 판단한다. 그리고 이 증가하고 감소한 것을 통해서 차변에 기록되는 것인가 대변에 기록되는 것인가를 판단한다. 세 번째, 금액을 적는다.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서 분계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래를 분석해서 분계를 하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유형을 알아보는 게 더 빠릅니다. 그 몇 가지 유형이 딱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입니다. 자본의 증가와 결합되는 게 5가지가 있겠죠. 자산의 증가, 부채, 자본, 수익의 감소, 비용의 발생. 이렇게 자본의 증가와 결합되는 경우가 5가지가 있겠죠. 여기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이게 1입니다. 자본의 증가와 결합되는 자산의 증가. 딱 한 가지만 알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회사가 10만을 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였다. 이 경우입니다. 딱 한 가지 경우만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본이 감소하는 경우도 5가지가 있겠죠.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 비용의 감소. 그런데 우리는 이거는 몰라도 된다. 우리 12장에 가서 이거에 대한 분계를 볼 겁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본의 증가, 딱 한 가지 회사가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즉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요 한 가지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수익이 발생한 경우와 이렇게 5가지가 결합할 수 있겠죠. 이 중에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수익의 증가와 자산의 증가, 부채의 감소. 이게 유형 2번째입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죠. 수익이 발생하는 몇 가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입니다. 수익은 영업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했습니다. 수익이 어떤 경우가 있는가? 즉 회사가 거래를 했을 때 차변에 어떤 것이 기록이 됩니다. 수익의 발생은 대변이라고 했죠. 수익의 대표적인 예가 상품, 제품을 판매하였다. 그럼 분계는 어떻게 합니까? 대변에 상품, 제품 매출액 얼마, 회사가 이자, 배당금, 임대료로 돈을 벌었다. 대변에 이자 수익, 배당금 수익, 대변에 임대료, 이런 게 있겠죠. 회사가 자산 수중을 받아서, 즉 회사가 자산을 공짜로 받아서 번 돈이 있다. 대변에 자산 수중이익 얼마, 회사가 채무를 면제받아서 번 돈이 있다.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서 번 돈이 있다. 대변에 자산 처분이익,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서 번 돈이 있다. 대변에 보험금 수익,
즉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차변에 어떤 분계를 하고 대변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계정 과목이 있고 금액이 있는 경우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산의 증가와 자산의 감소, 부채의 감소가 있는데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감소가 결합된다고 했죠. 일단 자산의 증가가 한번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팔면 돈 들어온 걸 자산이라고 했죠. 즉 재화와 채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화, 현금이 있죠.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있습니다. 상품과 원재료, 그리고 토지, 건물, 기계장치, 비품 등 여러 가지 재화가 있습니다. 현금 예금이 자산이 증가하려면 어떤 경우에 증가하겠습니까? 현금을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자산이 증가하죠. 분계는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현금 얼마.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증가하려면 어떤 경우겠습니까? 예입되었다, 입금되었다 이러면 증가한 경우죠. 차변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얼마. 상품, 원재료, 토지, 건물 등이 증가하려면 구입하게 되면 당연히 증가하겠죠. 즉 매입한 경우, 토지, 건물을 매입한 경우, 즉 취득한 경우. 그러면 차변에 상품, 원재료 얼마, 차변에 토지, 건물, 기계장치 얼마. 현금이 증가한 경우를 한번 볼까요? 현금을 수령하였다. 차변에 현금. 보통 예금, 당좌 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예입되었다. 차변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상품, 원재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취득하였다. 차변에 상품, 원재료, 토지, 건물 등. 이게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죠. 채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받을 돈이라고 했죠.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어떤 것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다는 얘기죠. 상품, 제품을 받을 돈이 증가하려면 그렇죠.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분개합니까? 차변, 외상 매출금 얼마. 어음을 받았습니다. 받을 어음 얼마. 토지, 건물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습니다. 즉 외상으로 판매한 경우죠. 차변에 뭡니까? 미수금이죠. 어음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미수금이죠. 회사가 돈을 어떤 경우에 증가하겠습니까? 돈 빌려주게 되면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즉 돈을 빌려줌. 그래. 분계는 차변에 대여금 이렇게 하겠죠. 이자, 임대료를 받을 돈이 있다. 아직 미수령한 경우죠. 아직 미수령했습니다. 차변에 미수수익.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채권 같은 경우에는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차변에 받을 어음. 토지, 건물, 기계를 판매하고 받을 돈이 있다. 차변에 미수금. 돈을 빌려줬다. 차변에 대여금. 이자나 임대료를 아직 못 받았다. 차변에 미수수익.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현금이 감소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금을 지급하게 되면 자산이 감소하겠죠. 현금을 지급하였다. 대변에 현금 얼마.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감소하려면 예금을 지급하였다. 계좌에서 인출하였다. 이러면 보통 예금, 당좌 예금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얼마.
상품, 제품, 원재료, 토지, 건물이 감소하려면 판매하면 감소하겠죠. 즉 판매나 처분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감소하는 겁니다. 대변에 상품, 원재료, 대변에 토지, 건물 등이 있죠. 즉 감소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지급하였다. 대변. 보통예금,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대변에 보통예금. 상품 원재료를 판매하였다. 대변에 상품 원재료. 토지, 건물, 기계장치를 판매하였다. 대변에 토지, 건물. 이런 경우가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죠. 채권의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이 줄어들려면 어떤 경우가 채권이 줄어들겠습니까? 외상값을 받으면 채권이 줄겠죠. 즉 외상 판매하는데 외상대금을 받으면 돈을 받으면 당연히 다 감소하겠죠. 받으면 다 감소하겠죠. 어떻게 분개하겠습니까? 외상대금을 판매대금을 받았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차변에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겁니다. 어음대금을 회수하였다. 당연히 받을 어음이 줄어든 거죠. 토지 건물의 외상대금을 받았다. 당연히 대변에 이 미수금이 줄어드는 거죠. 빌려준 돈을 받았다. 대여금. 이 돈이 줄어드는 거죠. 대여금. 이자나 임대료를 미수령한 금액을 받았다. 대변에 미수수익.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으면 줄어든다. 즉 외상대금을 받았다. 대변에 외상매출금 줄어들고, 토지 건물에 대한 외상대금을 받았다. 대변에 미수금이 줄어들고,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받았다. 대여금이 줄어들고, 임대료 같은 경우를 받았다. 미수수익이 줄어들고, 이런 경우가 자산의 감소입니다. 여러분께서 분개를 하실 때 제일 먼저 자산이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했는지 그거부터 제일 먼저 분개를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즉 현금이 들어왔다. 차변에 현금. 현금이 나갔다. 대변에 현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들어왔다. 차변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당좌예금이 나갔다. 대변에 보통예금, 당좌예금. 토지, 건물, 기계장치들을 취득했다. 차변에 상품, 토지, 건물, 기계장치. 상품, 토지, 건물 등을 판매했다. 나갔다. 대변에 상품, 토지, 건물. 채권은 받을 돈이죠. 상품,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 차변에 외상매출금. 어음을 받았다. 차변에 받을 어음. 외상 매출한 돈을 받았다. 대변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 토지 건물을 외상으로 받을 돈이 있다. 미수금. 그 돈을 회수했다. 대변에 미수금. 돈을 빌려줬다. 차변에 대여금. 빌려준 돈을 받았다. 대변에 대여금. 이자나 임대료를 받을 돈이 있다. 차변에 미수수익. 그 돈을 받았다. 대변에 미수수익.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고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한번 예제를 보면서 실제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와 자산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6페이지입니다. 수익의 발생과 자산이 증가한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차변이죠? 현금 50만 원. 상품을 매출했다고 했습니다. 대변에 상품
매출액, 번돈 수익이죠. 50만 원. 제일 먼저 재화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것부터 분기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두 번째, 제품을 50만 원에 외상 판매하였다. 2번입니다. 차변에 외상 판매했습니다. 제품을 외상 판매했을 때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죠. 자산이 증가합니다. 채권이 받을 돈이 생기는 거죠. 50만 원. 그리고 대변에 제품 매출액입니다. (3번)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19,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죠. 3번, 4번.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고 했습니다. 보통예금 19,000원. 이자죠. 대변 이자 수익입니다. 19,000원. 4번. 결산일까지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여 6개월분 이자 19,000원을 미수령하였다. 즉 이자를 미수령했다죠. 채권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즉 4번에 차변 이자를 미수령했습니다. 미수수익 19,000원. 대변에 이자를 미수령한 거죠. 이자 수익 19,000원입니다. 5번 현금 배당액 2만 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되었으니까 5번 차변에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대변에 배당금 수익이죠. 얼마입니까? 예, 2만 원입니다. 6번 대주주로부터 자기합수표 100만 원을 증여받았다. 자기합수표 6번입니다. 차변 자기합수표 100만 원. 대변에 자산을 수중받은 거죠. 자산 수중 이익 100만 원. 나중에 자기합수표를 수령하게 되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7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의 발생과 부채의 감소의 경우입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대변에. 그리고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입니다. 현금을 수령하였다.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보통예금 계좌에서 입금되었다. 이자를 미수령하였다. 당좌예금 계좌에서 예입되었다. 현금을 수령하였다. 즉 재화나 채권이 증가하는 경우죠. 그리고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번 돈, 제품을 판매하고 번 돈, 이자로 번 돈, 이자로 번 돈, 배당금으로 번 돈, 자산 수중이익으로 번 돈. 즉 이렇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와 자산이 증가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예제 1번입니다. 페이지 59페이지입니다. 1번 상품을 매출하고 현금 50만 원을 수령하였다. 차변이죠. 현금을 수령했다고 했습니다. 현금 50만 원. 상품을 매출했다고 그랬죠. 대변에 상품 매출액 5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제품을 50만 원에 외상 판매하였다. 외상 판매했습니다.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50만 원. 제품을 판매했다고 그랬죠. 제품 매출액 3번입니다.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결산이자 19,000원이 입금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됐다고 그랬죠. 차변에 보통예금 19,000원. 이자죠. 이자 수익
19,000원. 4번 결산일까지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고 6개월분 이자 19,000원을 미수령하였다. 이자를 아직 미수령한 겁니다. 차변의 미수수익이죠. 19,000원. 대변의 이자 수익입니다. 5번 건물에 대한 임대료 3개월분을 30만 원을 현금 수령하였다.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차변의 현금. 30만 원입니다. 임대료죠. 대변의 임대료입니다. 6번 건물에 대한 임대료 3개월분을 30만 원 미수령하였다. 아직 미수령했죠. 차변의 미수수익이죠. 30만 원. 대변의 임대료입니다. 7번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액 2만 원이 당좌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 당좌예금 당좌예금이 증가한 경우죠. 7번 차변 당좌예금 증가했죠. 얼마? 2만 원입니다. 배당금을 받은 거죠. 배당금 수익입니다. 8번입니다. 당사는 영업부진으로 누적된 결손금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기합수표 100만 원을 대주주로부터 징여받았다. 8번입니다. 자기합수표는 현금이라고 했죠. 차변 현금이 증가한 것입니다.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자산을 받은 거죠. 자산 수중이익입니다. 9번, 10번, 11번은 수익의 발생과 부채의 감소가 결합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조금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대변은 번 돈, 즉 수익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상품, 제품을 판매하고 벌었습니다. 제품을 판매하고 벌었습니다. 이자로 벌었습니다. 이자로 벌었습니다. 임대료로 벌은 돈입니다. 임대료로 벌었습니다. 배당금으로 벌었습니다. 그리고 자산 수중으로 벌었습니다. 즉 수익이 발생한 겁니다. 차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변은 현금이 즉 자산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즉 현금을 수령하였다. 외상으로 판매해서 외상 대금이 증가한 경우죠. 보통 예금 계좌에 입금된 경우입니다. 아직 못 받은 겁니다. 즉 이자를 아직 못 받은 경우죠. 현금을 수령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를 아직 못 받은 경우입니다. 당좌예금 계좌에서 입금된 경우입니다. 자기합수표, 현금이라고 했죠. 현금을 수령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자산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한 경우, 이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